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입니다. 링컨 노틸러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포드 담당자분들께는 죄송한데 저는 노틸러스가 처음 우리나라에 진출했을 때 인기를 그렇게 많이 끌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유럽 차를 좀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을 줄은 몰랐는데 저희 채널에서도, 저희가 채널이 좀 작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채널에서도 뭐 제법 반응이 괜찮았었고, 다른 채널들 봤을 때에도 이 노틸러스에 대한 반응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드디어 이 모델을 시승하는 날이 왔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신차 발표회 가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이쪽 영상 가시면은 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봤으니까 가볍게 간단하게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틸러스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원래 이 차량은 뭐 BMW의 X3라든가 아니면 벤츠의 GLC 이런 차량들과 경쟁하던 모델이었는데 렉서스 RX보다 커졌어요, 차가.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미국 차들의 디자인적인 특징이 있어요. 미국 차들은 덩어리감을 조금 키웁니다. 선, 디테일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면을 중시하는 디자인을 많이 쓴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노틸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 헤드램프서부터 선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데 거의 쭉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을 쭉 이루고 있으면은 길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에 맞춰서 윈도우 벨트 라인도 위로 치솟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수평 형태로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차량의 높이도 제법 높죠. 네, 제 키보다는 살짝 작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창문의 크기 보세요. 차량 자체가 되게 커 보이는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옛날에 미국 차들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만 크고 뭔가 디테일한 부분이 부족하고 선 같은 것도 좀 밋밋하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빈곤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이제는 제법 디테일 같은 것도 많이 챙겼죠. 이런 휠하우스 위쪽에 잡아놓은 주름이라든가 사이드에다가 노틸러스 레터링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좀 넓고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데에다가 약간 긴장감 같은 거 불어 넣어주고, 아래쪽에도 라인을 잡고 그 아래에 크롬 장식을 하면서 차는 크지만 레이어를 겹겹이 쌓으면서 지루하지 않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 디자인을 챙겼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 벨트 라인에 블랙 하이그로시에 숨겨져 있는 도어 캐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측면에서 보면은 도어 캐치가 안 보이는데 차량에 이렇게 다가가면은 아, 여기 땡기는 게 있구나. 심지어 이것도 버튼을 눌러서 여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파팅 라인이 별도로 없죠.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게 이어져 있는 디자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보닛 같은 데에도 보면은 캐릭터 라인들을 상당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날개 형태로 이렇게 치켜져 올라가 있는 헤드램프, 국내 사양에는 빠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원래 주간주행 등이 그릴 있는 쪽까지 쭉 연결이 돼서 일자 형태로 싹 빛난다고 하죠.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미국 차의 디자인적 특성은 가져가고 있는데 옛날의 미국 차처럼 마냥 심심하지는 않은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익스테리어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전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의 법령에 따라서 전면 번호판을 안 붙여도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붙여야 되잖아요. 이 하단 부분에는 레이더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번호판을 부착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릴에다가 번호판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릴의 패턴을 보면은 살짝 이 안쪽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부착했을 때 번호판이 살짝 하늘을 보고 있는 거, 이게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 그냥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아쉬운 부분은 아니고 디자인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좋은 부분일 수도 있죠. 사이드 미러가 일단 차체에 비해서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이 높이 자체는 높은데 이 폭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 미국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면 거울을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이드 미러들이 보통 이렇게 볼록 거울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보이는 시야가 더 넓단 말이에요. 얘는 사이드 미러가 너무 짧아서 옆에 있는 차량이 잘 안 보여요. 물론 사각지대 경보 장치가 달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안 하고의 그 불안감의 차이는 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차량을 구매하시게 된다면은 이 숄더 체크는 조금 생활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은 뭐 지금 따로 특히 말씀은 안 드렸는데 후면부의 디자인 괜찮습니다. 그랜저 IG가 다소 생각나는 이 리어램
램프의 디자인을 갖고는 있긴 한데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레칼레도 약간 그런 리어 램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위풍당당하고 미국적인 디자인 가지고 있으면서 지루하지 않은 디자인 가지고 있다. 네,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실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 그 다음에 조금 좋았던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48인치 대화면 스크린 들어온 거 뭐 좋습니다. 테마도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갤러리처럼 넓게 펼쳐져 있는 거 이거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화면을 크게 쓴 만큼 그에 대한 활용도도 높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글쎄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제 앞에 있는 이 화면이 이제 계기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이다스에 대한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속도 바로 제 정면에 있고요. 기어 어디에 있는지, 주유량 얼마나 되는지, 수온 얼마나 되는지, 누적 주행거리수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기판에서 또 확인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연비, 현재 얼마나 주행했는지, 우리가 흔히 트립 컴퓨터라고 말하는 정보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 화면에 없어요. 이 화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트립 컴퓨터가 일단은 왜 조수석 쪽에 있는지 살짝 의문이 들기도 하고, 최대한 땡겨 와봤자 이쪽 저기 끝으로 넘어오는 거 한 이 정도가 최대거든요. 정작 내가 필요한 정보들은 엄청나게 분산이 되어 있어요. 시선이 일단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시선 분산되어 있고, 여기에서 트립 정보까지 보려고 하면은 저쪽까지 시선이 멀어져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이 화면이 터치가 돼서 수온 게이지를 엿다 놓고 싶어 하면은 지금 이렇게 길게 눌러서 끌어온다든가, 스마트폰에 위젯 설정할 때처럼 그렇게 설정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남는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벤츠의 E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조수석 앞쪽에 별도의 모니터가 있어서 유튜브를 본다든가 OTT를 본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가능한데, 근데 이 차량은 저 앞에 큰 모니터가 있는데 정작 저거를 통해서 유튜브 시청을 한다든가 OTT 시청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냥 멍청하게 비워져 있는 화면은 아니에요. 후진을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제일 잘 보이는 시선 쪽이거든요.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도까지 뜬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에 있는 모니터들은 실제로 터치를 하면서 내가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모니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을 통해서 지도 확인을 또 해야 되겠죠. 이 공간에서 아쉬운 부분 이거 하나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외적으로는 사실 아쉽다고 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실내 소재감 같은 것들도 상당히 괜찮고요. 사실 이 차량에 앉아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시트예요. 시트, 허리 지지대 중간 부분,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그것보다 밑에 부분, 그러니까 사실상 엉덩이 부분이죠. 여기에 등 받쳐주는 볼스터 부분, 엉덩이 양 옆으로 받쳐주는 부분, 이 부분까지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되게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를 서포트해주는 부분이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왼쪽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서 각각 길이 설정을 또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다가 마사지 시트 기능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원형, 휴식, 회복, 롤링, 펄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안마의자처럼 강한 정도로 눌러주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해봤던 웬만한 마사지 시트, 차량용 마사지 시트 중에서는 기능도 제일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마사지의 강도도 나쁘지 않더라. 거기에다가 이 각각 마사지의 세기 조절도 3단계로 할 수 있다는 거, 각성하고 시트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트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링컨 차를 처음 타봐요. 이 링컨의 차량들 하면은 또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레벨 울티마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댓글을 봤었던 것 같은데, 레벨 울티마 오디오가 적용된 이 링컨 차량 있잖아요.
차량 가격에 1000만 원은 오디오 가격이다. 기본적으로 그냥 미쳤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분 한번 자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감이나 댐핑 너무 좋고요. 댐핑감을 뚫고 나오는 중음역과 고음역대도 상당히 풍부한 걸로 느껴지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밸런스 잘 잡혀 있고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오디오가 아닐까라고 감탄을 좀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항상 처음에 듣는 곡이 이제 부부걸의 One More Time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처음에 피아노 선율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좋은 오디오가 있는 차량들은 거기서부터 뭔가 쫙 밀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차에서 약간이나마 좀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서라운드 시스템이 또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이 무려 스피커만 2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OTT나 유튜브 같은 거 하나만 딱 박아줘 갖고 영화 틀면 그냥 그대로 영화가 되는 건데, 그 기능이 없다는 게 또 이제 와서 또 새삼 조금 아쉬워지는 거죠. 네, 공간을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그때 공간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그때쯤 실내가 어두웠었죠. 제 시트 포지션 그대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요, 2열 시트에 앉아봤을 때 거실입니다. 거실, 응접실 수준이에요. 주먹 하나, 둘, 셋, 주먹이 3개 반이 남습니다. 리클라이닝을 제일 눕혀놨을 때인데 뭐 이랬을 땐 당연히 머리 안 닿고요. 되게 릴렉스한 자세가 나오고, 리클라이닝을 제일 세운다고 하더라도 네, 머리 천장에 닿을랑 말랑 정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차 2열 창문 크기 미쳤어요. 과장 없이 카니발 2열 창문 정도의 크기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일단 2열에 앉았을 때 시야감 자체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신차 발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파노라마 썬루프 크기 미쳤습니다. 노틸러스의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어요.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근데 차량의 크기가 거의 확 커졌잖아요. 렉서스의 준대형 SUV보다 차가 커졌어요. 일단 저는 차량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가격 오른 거 인정. 이 차량의 가격대가 7천만 원대니까 7,700만 원이었나. 그러니까 제네시스 GB80하고도 대략적으로 겹치는 가격대인데 큰 공간감 얻는다, 거기에다가 실내 인테리어 품질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차에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주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차량의 크기는 준대형 SUV를 겨냥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은 파워트레인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이전 세대의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V6의 2.7L 엔진을 얹고 있었어요. 물론 가솔린 엔진이죠. 이 차는 덩치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4기통 2.0L 터보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중형 SUV를 생각해봤을 때요, 4기통 2.0L 보통 많이를 넣긴 넣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크기가 준대형 SUV만큼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준대형 SUV들은 4기통 2.0L 넣는 경우 보통 잘 없습니다. 제네시스 GB80도 4기통 2.5L 터보 엔진을 얹고 있잖아요. 렉서스 같은 경우에도 4기통 2.5L에다가 무조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엮어놓고 있고, 최상급 모델 가서는 2.4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야, 이 큰 덩치의 4기통 2.0L 힘 딸리겠구만. 스펙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차량의 최고 출력은 252마력, 최대 토크는 38kgm/m에 달합니다. 그냥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그렇게 넘쳐나는 파워트레인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부족한 파워트레인도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터보 엔진을 결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은 회전수에서도 괜찮은 출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 세팅은 어떤가? 이렇게 차량이 조금 많은 간선도로라든가 시내 상황, 낯익은 현대차 느낌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요즘에는 비교적 조금 덜한 느낌이 있긴 한데, 옛날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초반 가속력을 상당히 끌어올린 경우가 많았어요. 시내 상황에서 신호받았다가 출발했을 때 그럴 때 처음에 확 하고 잘 튀어나가잖아요. 이 차량의 체급이 솔직히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생각보다 되게 가볍게 출발해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차 중량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 차량과 크기가 엇비슷한 준대형 SUV들하고 놓고 비교해봤을 때 차량의 무게는 제법 가벼운 편이에요. 2.1톤이 조금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에서 힘에 붙이는 느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속 주행 중인데
조금 높은 RPM을 쓰면서 주행할 때 나아가는 이런 가속감 이런 것들이요 아주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차량에 비해서 파워트레인이 조금 약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차량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부족하진 않은데 넉넉하진 않아요. 가속감이 아주 그렇게 막 빠르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엔 RPM 게이지를 어떻게 해서도 띄워주지를 않아요. 크루징 상황에서 RPM 정보라든가 뭐 다운시프트를 했을 때 RPM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기어가 변속이 되잖아요. 변속이 될 때까지의 시간은 다소 걸리는 편이에요. 꾹 그렇게 빠른 피드백을 전달해주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익사이트 모드, 네, 아무래도 이게 조금 빠른 모드겠죠. 일단 이거 누르니까 기어가 한 단 낮춰졌다는 게 바로 딱 체감이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가속이 훨씬 더 빨라진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느끼기가 어렵고, 변속기도 아주 그렇게 재빠르게 반응해 준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보다 한 단 정도 높여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달려나갈 것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느낌은 있어요. 익사이트 모드에다가 두니까 위에 RPM 게이지가 뜨기 시작하는데 2000rpm 중반 이상으로 일단 RPM을 유지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패들 시프트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량의 성향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차 패들 시프트 쏘면서 조지지 말아라, 편하게 타고 다니는 차다, 편하게. 가속 성능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조금 깊게 밟았다 뗐다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되게 부드러워요. 변속기도 약간 헐렁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량은 일반 주행 모드에선 RPM도 보이지 않잖아요. 변속이 되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크루징을 하게 되면은 가속 페달을 통해서 넘어오는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실크같이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4기통 터보 엔진, 보통은 조금 거친 느낌을 가져다 주는 파워트레인인데 거의 그런 느낌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다만 아까 전과 같이 가속을 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그럴 때는 약간 좀 까랑까랑한 특유의 엔진 회전 질감 같은 것들이 실내로 유입이 되긴 합니다. 전반적인 성향을 봤을 때는 미국 차예요. 제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타면서도 가장 큰 특장점 중 하나가 장거리를 오랫동안 주행할 때 크게 운전자한테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지 않는 파워트레인의 출력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차의 V6, V8 그런 엔진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비하면은 출력, 가속감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한 시속 90, 100 이렇게 크루징 걸어놓고 주행할 때에는 변속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되게 넉넉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운전자한테 계속 전달을 하다 보니까 되게 편해요. 주행하기 편합니다. 파워트레인에서 비롯되는 소음, 회전 질감 이런 것들도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NVH적인 단점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약간의 풍절음이 있네요. 그릴 있는 쪽이 살짝 위풍당당하게 올라와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름 저항에 대한 소리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차량 안에서 느껴지는 NVH는 무난합니다. 근데 이제 링컨이 어쨌든 고급 디비전이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것 같다. 차량 안이 조금 더 밀폐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조금 더 조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더러운 노면에 왔습니다. 과속 방지턱. 네. 이번에 조금 빡센 과속 방지턱.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미국 차의 승차감이란 혹시 어떤 겁니까? 출렁출렁하는 물침대 같은 서스펜션 세팅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승차감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륜 서스펜션이 최초의 방지턱 혹은 요철을 만났을 때 방지턱 높이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를 깎아먹는 듯한 느낌으로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후륜 쪽 서스펜션이 지나갔을 때의 느낌이요, 떨어질 때 되게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물침대 서스펜션 그 특유의 약간 출렁출렁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실 요즘에 그 출렁대는 여진의 느낌 이런 것들이 멀미를 유발한다거나 안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낸다는 이유 때문에 되게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렁하더라도 그냥
한 번만 출렁하고 끝! 이렇게 잡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 출렁출렁의 느낌이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출렁출렁 출렁출렁 네, 한 출렁 한 3번까지는 가거든요. 이거는 아마 호불호가 조금 갈릴 승차감일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유럽산 차량들이나 조금 단단한 서스펜션에 익숙하신 분들, 그런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멀미를 유발하는 승차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옛날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급 차들, 미국 차들의 승차감은 대부분 이런 세팅 값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향수가 있거나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요, 아마 이 승차감 세팅이요 되게 반가우실 겁니다. 사실 저 역시 이 끝에 여진이 계속 남아서 약간 출렁되는 이런 승차감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차량의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 중형 SUV인데 거의 준대형 SUV만큼 불어버린 차체 크기, 그로 인해서 상당히 널널한 실내 공간, 그러면 아무래도 패밀리카라든가 그런 용도로 좀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차량의 성향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승차감이요 찬성하는 편입니다. 노면의 충격을 한 반 정도 날려먹고 운전자한테, 탑승자한테 전달을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승차감 자체가 되게 컴포트하게 다가오는 게 있죠. 과속방지턱 다음에 깨진 노면 있는 곳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이곳 느낌이 아주 불규칙적인 노면에서는 살짝은 거친 느낌을 전달하기는 하는데, 방갈죽 되어 있는 도로인데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진동이 올라와 주고요. 시트도 아주 그렇게 평온하다는 느낌은 아닌데, 그런데 그 진동 자체를 되게 곱게 갈아서 전달해 주는 듯한, 그래서 진동의 입자가 한 10이라 그러면은 한 4 정도 느낌으로만 균일하게 전달해 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더러운 노면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노면에서 이 차량을 타면은 어떤 느낌을 전달해 줄지 한번 느껴보면요, 이 과속방지턱은 좀 낮은 과속방지턱입니다. 방금 과속방지턱은 아예 없어졌어. 과속방지턱이 아예 지워버렸어. 방금 전에 시속 40km로 넘었었는데 후륜 쪽 서스펜션이 넘고 나서 살짝은 쿵 하고 찍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워낙에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부드럽게 되어 있다 보니까 쿵 하고 찍는 느낌마저도 부드러워요. 이 차량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일반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인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부드러운 승차감을 잡았다? 피디님 뒤쪽 앉았을 때 승차감은 어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부드러워요. 이제까지 타던 차량들 중에서도 제 손에 꼽는 것 같고, 승차감은 제가 뒤쪽에 있으면서 그 노면을 찍는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충격마저도 그 마무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굉장히 승차감 세팅 위주가 있는 차다. 편한 승차감, 완전 릴렉스한 승차감 면에 있어서는 제네시스 G80과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승차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G80은 세단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장거리를 주행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고속도로 노면이 그냥 계속 쭉 평평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살짝 파여 있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살짝 파여 있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그러는 노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사실 이런 출렁거리는 승차감을 가진 차량들이 조금 멀미 같은 느낌을 유발할 때가 그럴 때거든요. 계속 출렁 이러면서 가니까 그런 느낌은 어떻느냐라고 하면요, 지금과 같은 되게 고른 노면을 고속 환경으로 지나가는 이럴 때 지금 막 다리 간에 이음새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따닥 하고 지나가고 따닥. 분명히 노면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아스팔트로 약간 포장을 덧댄 곳, 여기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곳, 그러면은 분명히 그 사이에 노면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각을 지나가면서 이음새 같은 것도 지나갈 것이고, 방금 전에도 한번 이렇게 위아래로 바운스가 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환경에서는 출렁되지 않아요. 이 정도 낙폭 가지고 출렁되지는 않습니다. 고속주행 환경에서 멀미가 발생할까봐 걱정된다 그러신 분들은 아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의 승차감을 확인했을 때 이 차는 돌리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주행 모드는 현재 일반적인 주행 모드고요. 이 상태에서 왔다
왔다 왔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 상체가 좌우로 계속 기우뚱 하는 게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 중에서 아마 제일 큰 거를 보셨을 거예요. 롤 자체가 좀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승차감 셋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주행하다가 돌렸을 때 즉각적인 반응성 뭐 그런 것들은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무게가 조금 무거워지긴 했는데요, 하체 반응은 거의 똑같은 느낌? 이 스티어링 휠의 모양 자체가 스티어링 휠을 막 이렇게 돌렸을 때 파지하기가 되게 어렵게 생겼어요. 어디를 봐도 이 차는 잡아 돌리는 차는 아닙니다. 언더스티어가 좀 있는 편이네요. 접지력도 아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이 차량 엔진 배치 보면은 가로 배치거든요.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후륜 쪽에서도 약간 이제 흐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씩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고속 상황에서 편안하게 쭉 크루징하면서 다녀라,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ADAS 성능 어떨지 한번 느껴봐야 되겠죠. 차간 간격을 제일 가깝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전방 차량 속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드럽게 감속해 주네요. 추월해야지 하고 방향지 시등을 키면은 살짝 가속해주는 느낌 보여주네요. 전방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확실해지면은 그때서부터 가속을 쭉 이어나가주는 그런 성향을 보여줍니다. ACC 같은 경우엔 차간 거리를 가장 가깝게 설정했을 때에도 가속과 감속 능력 자체는 되게 부드러운 것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잠깐 놓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중앙. 오, 네. 여기 잘 잡고 가네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라고 뜨는데, 네, 정전식 아닙니다. 토크 감응형 들어가 있어요. 차선 중앙 유지 장치는 제법 괜찮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초창기의 현대기아의 ADAS 차선 중앙 유지 장치 생각해보면은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가 내가 잡고 있는데도 자주 떴잖아요. 이런 직선 도로에서는 경고가 좀 자주 뜨는 편이에요. 쭉 일직선 도로야. 그래서 그냥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가 중간중간 나와준다는 거,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ADAS의 평균치, 평균 성능 자체는 제법 괜찮습니다. 우리가 미국 차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무른 하체에 넉넉한 파워트레인의 출력, 그리고 엄청 큰 차체와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넓은 실내 공간. 노틸러스는요, 그러한 것들을 거의 모두 담은 진짜 미국 차스러운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하나 빼고요, 넉넉한 출력. 링컨 브랜드 안에선 중형 SUV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크기는 거의 준대형 SUV만큼 늘리면서, 반대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V6 2.7L에서 4기통 2.0L로 다운사이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주 그렇게 넉넉한 출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행 질감 같은 경우에는 거의 V6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엔진의 회전 질감도 너무 부드럽고, 이 차를 갖고 조져야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항시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줄 겁니다. 특히 넉넉한 실내 공간, 저는 이 차량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넓은 공간 플러스 편한 승차감이 딱 조합이 되니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안게 됩니다. 모두가 편하게 탈 수 있는 SUV를 원하시는 분, 패밀리카로 써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뒷좌석에 가끔씩 비즈니스 파트너, 조금 중요한 분 이렇게 모셔야 돼 할 때에도 상당히 적합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유럽산 차량들, 조금 스포티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유럽 차에 익숙하시고 그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차량은 아예 상극일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 차량을 좀 권해드리기 어렵고요. 생각보다 미국 차 마니아 분들이 제법 계세요. 저희 채널에도 가끔씩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 나는 미국 차가 좋다, 미국 차의 그런 감성이 좋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번 시승해 보세요. 되게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플러스로 저는 차량의 크기 대비 가격에 대한 가성비, 미국 차량들 같은 경우가 환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가격이 좀 많이 뛰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차체 크기를 준대형 SUV만큼 키웠잖아요. 이만한 크기의 수입산 SUV를 타려고 한다? 게다가 링컨은 나름 포드의 고급 디비전이에요. 고급 브랜드 차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오히려 가성비적으로도 좀 괜찮은 차량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성향만 맞는다고 하면은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역시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부재예요. 출력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 그랬잖아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가진 차량이 300마력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사실은 연비 때문에 그래요. 연비.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다운사이징이니까 다운사이징은 해야 되겠는데, 미국 차는 어쨌든 크잖아요. 거기에다가 낮은 엔진을 넣다 보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연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조사에서 제출한 공인 연비가 리터당 9km/리터 정도가 나오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실시간으로 주행해봤을 때 평균 연비가 대략 8.8km/리터 정도 나오더라고요. 시내 주행이 잦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아마 연비가 조금 부담되실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좀 국내에 들어와주면 어떨까. 노틸러스 되게 미국 차의 정석 같은 모델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